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황홀감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쪼달리며 살았지만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추억들을 쌓으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고 빚을 내고 싶지는 않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솔직히 전 공부에는 뜻이 없고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에 못 간다는 생각에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남들보다 일찍 돈을 벌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왜 머슴들끼리 같이 쎄 빠지게 고생하다 보면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고생하다 보니 정이 들고 마음도 가게 돼서 사귀게 됐죠. 제가 또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 나이로 21살에 일찍 식을 올리게 됐고 어린 나이에 첫째 아이 채영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 뒤에 남편이랑 제가 허리띠 졸라매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올 남편이 요새 배달 일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해서 식당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늘 퇴근하는 시간대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퇴근할 건데 밥 차렸어? 마지막에 들린 치킨집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사갈 거니까 밥 차리지 마.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안 오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글쎄 웬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세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요? 남편 전화 아닌가요? 이상하다. 그이 전화가 맞는데? 제가 핸드폰을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일했는데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에 누가 환자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실려왔으니까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울 남편이 저랑 애들 먹을 치킨을 사들고 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한 것 같았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병원 주소를 알려주셔서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후로 제가 얼른 병원에도 가고 경찰도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 사건이 경찰 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데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놈이 해외로 튀었는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지 몰라도 신원을 찾기가 어렵네요. 경찰이 이러길래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남편 친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후로 뭔가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뺑소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장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혹시 수사에 진전이 있나 해서요. 저희 남편 친 범인 언제 잡을 수 있나요? 원래 범인 잡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이러니까 경찰이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를 이런 식으로 달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사모님, 마음이 급하신 거 알겠지만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내쫓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게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경찰을 닥달하고 범인 잡기에 몰두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올딸이 잔병치레가 많아서 제가 일도 못하고 집안일만 했었는데 이제 아픈 애를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올딸을 계속 곁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포장마차 일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올딸이 1살, 2살 먹으면서 잔병치레가 없어지고 보통 애들처럼 건강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키운 덕분인가 봐요.
그렇게 올 채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채영이가 하교하고 오면 항상 포장마차로 오게 했어요. 아무래도 학원 보낼 돈은 없고 집에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 옆에 간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고 숙제를 하거나 놀게 했는데요. 올 딸이 다행히 저를 닮아서 넉살 좋고 활발한 성격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거나 놀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막 말 걸고 저 흉내내면서 단골들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보통 애들 같았음 지루하다고 떼쓰고 집에 가자고 매달렸을 텐데 올 애는 안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일까요?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평소처럼 구석에 놓인 휴지를 딱 쥐고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딸, 엄마가 지금 화장실 다녀올 건데 포장마차 좀 봐줘. 엄마 금방 다녀올게. 손님 오면 저번처럼 엄마한테 전화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서둘러 핸드폰이랑 휴지를 들고 건물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최대한 빨리 일을 보고 나왔는데 포장마차 쪽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딸이 누군가랑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딸이 답답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상대는 울딸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둘이서 투닥거리고 있길래 제가 딸이랑 남자아이를 말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우리 딸이랑 친구니? 왜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있어? 아니면 설마 채영아, 너 손님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러면서 딸이랑 남자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엄청 억울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다고 카드가 안 돼요? 저 카드밖에 없는데 자꾸 현금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남자애가 이러니까 울 딸이 발을 구르면서 엄청 답답해했어요. 딸이 남자아이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 카드 주는 사람 처음 봤어. 포장마차 처음 와봐? 엄마한테 가서 현금 달라고 해. 딸이 이러면서 남자아이 보고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남자애한테 부드럽게 말했죠. 우리가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그런데 계좌로 송금해줘도 돼. 아줌마 계좌번호 여기 적혀 있거든? 여기로 보내줄래? 제가 이러면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도리지를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계좌번호로 돈 보내본 적 없어요. 그냥 카드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다음부턴 현금 드릴게요. 꼬맹이가 이러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꾸역꾸역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애한테 꼬부리 오뎅 하나를 쥐어주면서 이랬어요. 아휴, 그럼 됐다. 오늘은 아줌마가 그냥 줄 테니까 다음에는 현금 가지고 와. 알겠지? 그러니까 꼬맹이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오뎅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오뎅을 먹으면서 울 딸한테 어디 학교 다니냐, 몇 반이냐고 물어보면서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잘 나누더라고요. 그 뒤로도 꼬맹이가 오뎅을 먹으러 자주 왔는데 매번 현금을 들고 와서 기특했어요. 남자애가 올 때마다 쭉 지켜봤는데 울 딸도 사교적인 편인데 남자애도 상당히 수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울 딸이랑 남자애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요새 애들은 방과 후에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안 놀고 무조건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에 안 가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정도로 안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전 남자애가 자주 와서 올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았죠. 남자애가 올 때마다 저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것저것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애가 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어쩐지 올 딸이랑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뎅 안 먹어도 되니까 올 딸이랑 놀러 자주 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남자애가 와서 오뎅 먹으며 올 딸이랑 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서 일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시부인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 손님들도 꽤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시부를 본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죠. 아버님, 제가 여기 장사하는 거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장사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부를 경멸했냐고요? 남편의 아버지라는 작자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종자였거든요. 매번 사고를 쳤는데 그게 전부 다 감당이 불가능한 사고였어요. 옛날에 아직 우리 그이가 살아있을 적에 모처럼 쉬고 있는 주말에 시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근데 시부가 저희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두놀이를 하다가 빚이 생겼으니까 돈 좀 주라. 내가 니들 돈 있는 거 알고 온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안 그러면 니들만 손해다. 시부가 이러셔서 저나 남편이나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께 이런 식으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돈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더 이상 아버지 존중 못 해드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이러니까 아버님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죄다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전 그동안 시부가 정말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툴툴댔어도 집안 어르신이니까 참았거든요. 그전에도 돈 문제로 우리 남편을 들들 볶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젠 선을 아예 넘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당장 나가세요. 세상에 무슨 이런 시애비가 다 있어? 내가 시부라고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이 판 사판이야!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서 제가 일부러 시부 겁먹게 하려고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굴고 접시도 깨고 그랬어요. 그러자 시부가 날카로운 접시 파편을 보고 겁먹었는지 이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냐? 며느리라는 년이 정신이 나갔는지 시부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시부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라졌었는데요. 그렇게 시부를 내쫓고 우리는 시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 다행히 시부랑 연락이 끊겨서 우리 집안엔 시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왔죠. 그러다가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저 세상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울 남편 아버지니까 남편 부고 소식을 알리고 장례식장 위치도 알려줬어요. 근데 시부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장례식장에 왔고 술 냄새 풍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지성이가 배달일 하다가 죽었다며? 일하다가 뒤졌으면 산재 받은 거 없냐? 그 돈 너 혼자 먹을 건 아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비랑 나눌 생각을 해야지. 얼마 받았냐? 시부가 이러면서 뻔뻔하게 제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울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난 거라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아버님은 이러고 싶으세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산재 보상 이야기를 꺼내고 싶냐고요. 자식 장례식장에서 돈 달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돈이 들어오든 간에 아버님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뭐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취한 시부가 저한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남편 친구들한테 끌려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열불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부가 제 포장마차를 찾아왔길래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부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포장마차 위치는 안 사람한테 들었다. 안 사람이 종종 일손 도와주러 가는 걸 보니 장사가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좀 줘라. 어머님이랑은 아직 연락하고 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아버님이 막말을 퍼붓고 장례식장에서 그러신 걸 정말 미안해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어머님이 종종 와서 일손도 돕고 우리 딸도 봐주시고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그런 시부랑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 여리고 수동적이신 분이라서 시부를 엄청 무서워하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혼하라고 해도 어머님이 항상 이러셨어요.
바깥 양반한테 이혼 이야기 꺼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 이미 나이도 먹을 대로 다 먹어서 그냥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전 그런 시부가 걱정돼서 더 자주 연락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부가 돈이 필요해지니까 시모한테 겁을 줘서 포장마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나 봐요. 시부가 양심도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안 사람한테 들어서 다 알고 왔으니까 돈 줘라. 내가 돈이 궁해서 그래. 요즘 네가 자리 잡아서 버는 돈이 좀 있다며? 돈통이 어디 있어? 시부가 이러시면서 제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부를 막 밀어내면서 돈 없으니까 가시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시부가 저를 보고 비웃더니 이런 말에 씨부리는 거예요. 그때처럼 깰 접시도 없으니 어쩌냐. 그땐 당황해서 물러섰는데 나도 이제 물러설 곳 없어. 돈 받을 때까지 안 갈 테니까 있는 돈 전부 내놔. 시부가 이러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려고 했죠. 그때 우리 딸이랑 남자애가 엄청 겁을 먹고 있었어요. 시부도 저랑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남자애가 불이 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포장마차 맞은편 건물에 1층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랑 함께 들어와서 시부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니들은 뭐야? 이거 안 놔? 니들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니들은 누군데? 얘가 내 며느리라니까. 내가 이곳 시애비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봤지만 곧 등치 좋은 식당 주인 아저씨의 노려보는 눈빛에 쪼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괜히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그냥 갈 테니까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돈 준비해놔. 오늘은 네가 푼 돈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다. 시부가 이러고 도망을 가서 제가 1층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한테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꼬맹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저한테도 칭찬해 주세요. 제가 아저씨들 불러온 거예요. 저 잘했죠? 그래서 제가 꼬맹이한테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층 식당 주인이 그 꼬맹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있는 추어탕 집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식당 주인이 이러면서 몸까지 숙여가며 꼬맹이랑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1층 식당 주인을 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잖아요. 왜 자꾸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꾸 그러면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꼬맹이가 이런 식으로 앙칼지게 말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승질을 내는데도 오히려 그 덩치 큰 1층 식당 주인이 이랬어요. 아이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실수를.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버릇이 돼서 그랬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런 식으로 막 굽신굽신 거렸어요. 그러자 꼬맹이가 식당 주인 윗사람이라도 되는 양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러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는 존댓말 쓰는 것도 관둬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래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야.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층 식당 주인이 저랑 꼬맹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꼬맹이도 당황한 제 얼굴을 보곤 아무렇지 않게 이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괜히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길래 나한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 보다 그러려니 했죠.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해묻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 꼬맹이가 여기 건물줄 아들이라도 되나?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꼬맹이랑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 오늘 일은 정말 고맙다. 오늘 아줌마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가. 그리고 두 분도 분식 좋아하세요? 오뎅이랑 떡볶이 좀 챙겨드릴까요? 제가 이러니까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 괜찮다고 했고 꼬맹이도 오늘은 더 있기 어렵다고 하길래 나중에 보자고 했어요.
꼬맹이가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랑 다 같이 저한테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요. 그러다 이틀 뒤에 토요일이 되니까 꼬맹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맹이를 막 반겨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원래 평일에만 왔었는데 주말에 왔네? 웬일이야? 주말에는 가족이랑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여기 와도 된다고 했어? 제가 이러니 꼬맹이가 저랑 우리 딸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꼬맹이가 오뎅을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줌마, 저번에 도와준 아저씨 기억하세요? 그 아저씨가 요 앞에 추어탕 식당 하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밥 먹을 거예요. 이제 곧 온대요. 저는 요 앞에 아울렛 매장에 가서 장난감 사준다고 해서 일찍 왔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다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이제 곧 가야 돼요. 그 말을 듣고 평소에도 그렇고 이 녀석이 혼자 다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맑게 오뎅을 먹고 있는 녀석을 이렇게 걱정했었는데요. 위험하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혼자 다니면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너 혼자 다니는 걸 허락하셨어? 제가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모르고 계셨어요? 저 혼자 안 다니는데요? 매번 기사 아저씨랑 왔었고 기사님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긴 도련님 소리를 듣는 애가 혼자 다닐 리가 없잖아요. 궁금한 마음에 꼬맹이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기사 아저씨도 따로 있는 거 보니까 너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부모님이랑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꼬맹이의 정체가 과연 뭘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꼬맹이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할아버지 보고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어려서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엄마가 알려줬는데 까먹었거든요. 하긴 초등학생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꼬맹이가 꼬부리 오뎅 하나를 단숨에 해치우고 2개째 오뎅을 들었을 때 내가 좀 이따 추어탕 먹을 건데 오뎅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꼬맹이가 그때 오뎅을 오물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추어탕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추어탕 너무 맛없는데 할아버지는 왜 자꾸 추어탕을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뎅이 훨씬 맛있어서 그냥 먹고 가려고요. 그러면서 꼬맹이가 오뎅을 4개째 해치우는데 그날따라 꼬맹이가 자꾸 제 목 쪽을 쳐다봤어요. 뭔가 했더니 오늘 차고 나온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 거였죠. 그러다가 꼬맹이가 우물거리던 입을 딱 멈추더니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꼬맹이가 목걸이 쪽을 가리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목걸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은 거였어.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사이 꼬맹이가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놔서 자기가 먹은 오뎅값을 지불하더니 갑자기 건물로 뛰어가더라고요. 전 꼬맹이가 그러고 가니까 목걸이를 꼭 잡은 채로 멍하니 있었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져서 눈만 끔뻑이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꼬맹이가 간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딸이 엄마 어디 가냐고 소리치길래 제가 포장마차 좀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추어탕 식당이 있는 건물 쪽으로 가봤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왜 갑자기 일어나 당혹스러울 거예요. 꼬맹이가 목걸이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가버려서 놀란 이유가 바로 이 목걸이가 엄마가 주신 거고 엄마랑 친부 말고 저랑 똑같은 목걸이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저랑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면 제 친부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한테 이랬었거든요. 너랑 똑같이 생긴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을 거고 우리 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네 친아빠가 가지고 있을 거야. 원래 그이랑 내가 맞춘 목걸이인데 혹시 모르니 딸 네가 가지고 있어. 제가 왜 아버지가 아닌 친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엄마도 저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으려고 했나 봐요. 아마도 죽을 때쯤 유언으로 남기려고 했나 보죠. 왜냐면 제가 22살 때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한 후라 독립한 상태였는데 엄마가 아빠랑 살고 계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엄청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딸, 엄마가 지금 집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웃집에 불이 나서 집안에 연기가 가득해졌어. 너네 아빠는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인데 바쁜지 전화를 안 받아. 복도에까지 불이 번져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층에서 살아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데 딸, 네가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엄마가 이러길래 제가 놀라서 119에 신고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힘든지 말하는 중간에도 계속 콜록대며 이야기했어요. 신고는 했어. 하지만 소방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곧 저 세상 갈 것 같고 너무 무서워.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으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어줘. 그때부터 심장이 마구마구 뛰면서 엄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조금만 버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딸, 그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사실 네가 어릴 적부터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널 낳아준 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정말 친딸처럼 여기며 키우신 분이야. 너도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하지만 네 친부는 따로 있다. 내 화장대 오른쪽 서랍에 네 친아버지랑 함께 한 쪽씩 나눈 목걸이가 있는데 방화 기능이 있는 금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내가 저 세상 가면 그걸 꼭 챙겨. 알겠지? 내가 떠나기 전에 네 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 방화 기능이 있는 금고는 아빠가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기를 당해 집안이 어려워지고 난 후 아버지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큰 은행이 파산해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듣고 요즘은 은행도 못 믿겠다면서 큰맘 먹고 구입한 금고였어요. 엄마는 그 금고에 목걸이를 넣어두겠다고 하셨죠. 그 뒤로 무슨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엄마가 있는 대로 차를 타고 갔더니 다행히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고 엄마를 창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구출해 준 거예요. 혹시 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엄마랑 같이 보호자 신분으로 구급차를 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엄마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안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자 그제야 저도 엄마한테 전화로 들은 말들을 꺼냈죠. 엄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유언이랍시고 한 말 도대체 뭐야? 자세히 이야기해줘. 나한테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이 사실이야? 제가 이러니까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엄마가 친부랑 결혼하는 걸 친부 가족들이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한 걸 알아차렸대요. 헤어진 마당에 다시 찾아가는 게 심란했지만 그래도 애아빠한테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친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를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친부 반응이 너무나도 차가웠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대요. 이제 와서 찾아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난 다시는 당신 만날 생각 없어.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꺼지라고. 친부가 이러니까 엄마는 친부가 그러는 걸 처음 봐서 깜짝 놀라 임신한 것도 말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임신한 걸 말했다가 친부가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할까봐 무서웠대요. 다른 여자도 생겼으니 엄마가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뒤로 혼자서 저를 어렵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데리고 다니면서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대요. 그리고 절 한쪽에 눕혀놓고 주방 보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엄마 사정을 듣고 너무 안쓰럽게 생각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엄마가 식당 주인의 배려로 일을 하다가 식당 주인이 애도 대신 봐주고 분유, 기저귀 같은 것도 건네면서 오다가 보여서 사왔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정이 들었대요.
식당 주인도 결혼했다가 부인이 갑자기 앓게 된 지병으로 사별하게 돼서 상처를 받고 혼자가 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 엄마를 보니 자꾸 저세상 간 부인이 생각난다며 챙겨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엄마랑 식당 주인이 사귀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울 양아버지가 된 건데요. 제가 그 당시에 36개월 정도라 양아버지인 걸 당연히 몰랐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엄마가 양아버지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양아버지가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제 친부인 줄 알았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충격을 받았지만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부모님이 밉다기보다는 미혼모 신분으로 저를 키워준 엄마랑 친딸이 아닌데도 정성스럽게 저를 키워준 아빠한테 감사했어요. 친부가 엄마한테 꺼지라고 했기도 했고 우리 양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울 친부를 적극적으로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목걸이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저를 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별개로 친부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과 애증이 있었거든요. 고아들도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고 싶어 하듯이 저도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핏줄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서 꼬맹이를 다급하게 따라가 본 거예요. 하지만 1층 식당을 비롯해 건물 이곳저곳을 뒤져도 꼬맹이가 안 보이고 근처 다른 건물로 가봐도 똑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로 돌아와 꼬맹이가 행여나 오지는 않을까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손님은 없고 기척이 들리면 혹시나 꼬맹이이려나 입구 쪽을 힐끔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니 갑자기 포장마차 앞길 쪽으로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대가 줄지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슬쩍 나가보니 벤츠들이 맞은편 건물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은 주차장이 있는 쪽이라 무슨 벤츠들이 이리 많이 온다냐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벤츠가 우리 포장마차 앞에 서더니 벤츠 문이 열리면서 어떤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노인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 뜬금없이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목걸이였어요. 그러면서 노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이런 목걸이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손자한테 들어서 온 건데 이 목걸이랑 똑같은 목걸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이러니까 설마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인가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래서 제가 얼른 옷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목걸이를 꺼내면서 보여줬어요. 노인이 엄마랑 아빠랑 맞춘 목걸이를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산 건가요? 아님 누군가한테 받은 건가요? 이 목걸이를 팔아버렸을 리가 없는데. 노인이 이러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나 싶어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꾸했었죠. 이 목걸이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런데 왜 목걸이 가지고 그러세요? 이 목걸이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노인이 입을 떡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네가 종훈이 딸이냐고 묻는 거 있죠? 아니, 노인이 진짜 제 친부면 네가 내 딸이었냐고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친아버지 이름이 종훈이네. 내가 자네 친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의 절친이거든. 절친이라서 자네 친아버지가 하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했는데 종훈이가 자네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오해한 걸 후회했었어. 노인분께서 이러면서 구구절절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친할머니께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반대를 해서 헤어졌고 친부랑 엄마가 다시 만나지 못하게 이간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엄마랑 친부를 떼어놓기 위해 친부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른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할머니가 친부한테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대요. 친부가 어떤 소문을 말하는 거냐고 반응하니까 친할머니가 친부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친부 친구들이 엄마가 친부 말고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부가 그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하면서 믿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친부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려고 했대요. 친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죄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헤어진 거야? 네 여자친구가 너 말고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헤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너네 엄마랑 우연히 만났는데 너네 둘이 아직 만나고 있다고 하길래 내가 길거리에서 본 걸 이야기한 건데. 친부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친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서서 거짓말을 해준 이유는 본인들의 이득 때문이었대요. 있는 집안들 자식들은 집안끼리 교류하다 보니 밑에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친조모가 친부 친구 중 집안끼리 교류하다 친해진 애들에게 당근을 던진 거죠. 한 친구에겐 이거 잘해주면 너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우리 회사가 참여해 같이 협업하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바깥 양반에게 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해서 꼬시고, 한 친구에게는 너희 엄마가 우리 집안에 네 동생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냐. 나도 아들 여친보다 네 여동생이 며느리감으로 적합하다 생각한다. 이 일 잘 되면 무조건 네 여동생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살살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해 때문에 우리 엄마에 대한 마음을 접은 우리 친부는 더 이상 친조모가 내세우는 여자를 거부하지 않았대요. 결국 집안 어른들끼리 주선한 여자랑 결혼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했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랑 만나던 여자가 친부한테 모든 걸 폭로해버린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친조모가 친부 녀석에게 네 여동생 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부랑 결혼하려던 친부 친구의 여동생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저도 원래는 사랑하던 남자랑 헤어지고 자포자기식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 남자랑 재회하게 돼서 당신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니까 당신한테 진실을 말해줄게요. 사실 당신이 만나던 여자, 당신 엄마나 친구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당신 엄마가 꾸며낸 일이라고요. 친부 친구 여동생은 친할머니가 친부 친구들을 꼬드겨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도 모두 말해줬다는 거예요. 친부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 가장 절친이었던 꼬맹이 할아버지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친조모도 여우 같은 게 아버지 절친이라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했나 봐요. 꼬맹이 할아버지는 아빠의 사랑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꼬맹이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안타까워했고 지금이라도 엄마를 다시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잡듯이 뒤졌어. 심지어 그 사람 집까지 찾아갔지만 예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러더라.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고백을 해서 애 흘려보내라는 말을 꺼냈더니 엄청 싸웠었대. 그 뒤로 그 사람이 가출한 뒤로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래. 친부가 그 당시에 엄마가 임신한 거였냐 하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었대요. 정황상 그 아이가 친부 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부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늦은 나이에 딴 여자랑 결혼하게 됐대요. 친부는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10년 가까이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녹총각으로 늙어 죽을 거냐고 닥달하고 친부도 그 정도 시간이 흐르니 더는 엄마를 찾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결혼했대요. 친부가 결혼 후 종종 꼬맹이 할아버지랑 만나면서도 첫사랑이었던 엄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엄마한테 주라고 따로 편지랑 목걸이를 꼬맹이 할아버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꼬맹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우리 애 잘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우리 자식 몫으로 재산까지 따로 남겨놨거든. 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절친이니까 재산 관리를 부탁할게. 내 사람이랑 내 자식을 꼭 찾아줘. 친부가 꼬맹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맹이가 그 목걸이를 보고 이건 뭐냐고 하니까 꼬맹이 할아버지가 귀한 거라고 해서 꼬맹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연이 있었으니 제가 태어난 지 3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나마 친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꼬맹이 할아버지의 설명을 전부 다 듣고 나니 꼬맹이 할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자네를 보러 오게 된 것도 우리 손주가 전화해줘서 오게 된 거야. 원래 오늘 추어탕집에서 친구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자네를 봐야 하니 친구들끼리 식사하라고 하고 나는 자네를 보러 온 거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벤츠들이 꼬맹이 할아버지 친구들 차였구나 했었어요. 꼬맹이 할아버지 친구들이라면 친구들도 부자가 많을 테니까요. 이렇게 제가 몰랐던 점들을 전부 다 알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돌아가신 제 친아빠는 어디 묻혀 계세요? 보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서 꼭 데리고 갈게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친부 묘소 위치를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장 엄마한테 가서 제가 알게 된 걸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늦게 친부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속으로 원망만 하다가 그리워하다가 난리를 쳤었네. 엄마도 그이 묘지에 가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보자. 엄마가 이러셔서 저희가 꼬맹이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로 가서 친아빠 무덤에 다다랐어요. 우리 둘 다 친부 묘비를 보고 나서야 친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나 봐요. 엄마가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이가 먼저 떠난 거구나. 떠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이가 이렇게 떠났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엄마가 이러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길래 제가 엄마를 꼭 안아드렸죠. 그때 저는 친부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 했던 딸이 왔고 엄마가 왔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엄마랑 제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다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묘소를 떠났었는데요. 전 그 뒤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련해 놓았고 전 꼬맹이 할아버지가 준비해 준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친부가 남긴 편지를 보니 저랑 엄마한테 재산을 상속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목록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상속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는데요. 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식당을 차려서 포장마차가 아닌 제대로 된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꼬맹이가 건물주 아들이나 손주일까 싶어서 꼬맹이가 저희 새 식당 놀러 왔을 때 대놓고 물어봤었거든요. 놀랍게도 추어탕 식당이 있는 건물 자체가 꼬맹이 건물이라네요. 물론 미성년자니 후견인을 통해 자기 재산을 관리할 거고 건물 관리도 어른이 맡아서 하겠지만 그 나이에 벌써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1층 식당 주인도 원래는 젊은 시절에 그 꼬맹이 집에서 일하던 고용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요식업의 꿈을 품고 식당을 열고 싶어서 했는데 꼬맹이 집에서 식당을 여는데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고용인 시절 습관 때문에 도련님이라고 부르던 거래요. 그리고 제가 건물로 들어간 꼬맹이를 샅샅이 찾아도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꼬맹이가 아예 관리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 거였어요. 관리 사무실 안쪽까지 제가 들어갈 일이 없었고 설마 거길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엄한고만 뒤지고 다녔던 거죠. 꼬맹이가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게임 자주 하는 것 때문에 휴대폰을 엄마한테 압수당한 상태라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래요.
부잣집 애들도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건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우리한테 핸드폰을 빌릴 수도 있는데 왜 관리사무실까지 갔냐고요? 저희는 꼬맹이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몰랐거든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추어탕 먹으러 자주 온다고 했고 그 건물이 꼬맹이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관리사무실에서 꼬맹이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꼬맹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뛰쳐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 뒤에도 꼬맹이네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꼬맹이네가 화환도 보내주고 자주 찾아와서 밥도 먹어줬는데요. 심지어 꼬맹이 할아버지께서 자기 지인을 데려오고 제 식당에서 모임 자리를 갖고 회식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식당 문 닫을 쯤엔 문 닫고 회식 자리에 껴서 술 한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꼬맹이네랑 더 많이 가까워졌죠. 덕분에 단골 손님이 배로 늘어서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우리 꼬맹이도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눌러 앉아서 울 딸이랑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요. 둘이 아주 베프가 돼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단짝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의 한 집안 사람처럼 잘 지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수사에 진전이 없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모님, 드디어 사모님 남편분을 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사모님께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난 뒤라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어떻게 잡은 거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피해자분을 친 놈이 뺑소니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놈 술버릇이 취하면 대리를 안 부르고 지가 운전해서 가는 거래요. 이게 거의 상습법처럼 되어서 사고도 여러 쳤는데 수사팀장이다 보니 다 덮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사팀장이라고 해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발각이 돼서 예전에 친 사고들까지 전부 다 들통났어요. 경찰이 이렇게 연락을 줘서 울 남편 친 범인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뺑소니 사고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그리고 전 시부가 남긴 재산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린 다음에 어머님께도 이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 계속 연락드렸지만 이제 아버님 때문에 연 끊을 거예요. 지금 이사도 갔고 포장마차도 그만뒀으니 저 찾지 마세요. 시모는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당했고 시부한테 내내 시달린 거 아시잖아요. 그니까 착잡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하시더라고요. 알겠다. 안 그래도 며느리니가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사라져서 그이가 너를 찾고 있었어. 카드놀이 하느라 돈을 전부 다 날렸는데 2년 어디 갔냐고 하고 있더라. 나는 알아서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살거라. 어머님이 이러셔서 잘 계셔라.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만 보면 돈돈거리는 시부가 지긋지긋해서 시모랑도 아예 손절해버린 거죠. 그렇게 저 혼자 딸 키우면서 꼬맹이네랑 가족처럼 지내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치유시킨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고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기 팍팍하다고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견뎌내 보셨으면 좋겠네요.